그리고 희망입니다. 할머니가 탈의하시고 있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밤 11시까지도 안 주무시고 계속 말씀하시고요. 다카와시 선생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다시 할머니 가시기로 했어요. 네, 내년 봄에. 오늘은 내일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만. 자, 지금도 만성인이 라그부르 우리 연주다 연주하시고 이거 도저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뭐 교향악단이라고 뭐라고 말해요? 잘 몰라고 앙상블을 제가 영어에 나갑니다. 세계 최고의 앙상블. 홀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세계적인 음악하세요. 자, 라그부르 앙상블의 연주를 박수로 쳐야 되겠습니다. 엉덩이가 고와갖고요. 한 번 안 치면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요. 걱정이 많죠.
평안남도 순천의 기와집에 6남매의 맞이로 태어나서 온 집안의 사랑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받았어요. 평양에서 유치원 다닌 건 동네에서 나 하나뿐이어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남산 여학교에 들어갔어요. 비로소 우리가 나라를 잃은 백성이라는 걸 절실히 알게 되었죠. 내선일체, 일본어만 쓰라 하고 조선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 하지만 그럴수록 할아버지 말씀이 공부는 열심히 하되 조선의 근본 잊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돌처럼 기둥처럼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19이 되던 해 나는 아빠를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내 나이 21살, 나는 키도 크고 눈물도 좋고 신성도 고고 자상한 평안북도 강계 출신 김동민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신식교육을 하고 강계에서는 전통 학교를 가르치고 강계의 신적사회를 차리고 시아주버님이 신혼은 실컷 즐겨야지 3년 휴가 줄 때문에 의는 있고 둘이 잘 살아봐라 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런 사고를 가진 남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시댁이었겠어요. 남편은 어딜 가든 항상 나보다 챙기고 영화도 보러 가고 나들이도 가고 약속은 꼭 지키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1944년 3월 아들을 낳았을 때 집안이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남편은 순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매일 아들 옆에 앉아 손뼉으로 키를 재보며 나랑 닮은 것 같은데 빨리 자라서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아직도 그 말을 하던 눈이 선합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그 짧은 행복이 내 삶에 가장 길게 기억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해 1942년 10월 아들이 태어난 지 겨우 7달 되었을 때 남편한테 진용 영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고 눈물이 쫄쫄 쏟아졌어.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고 감기 근처까지 가서 싹싹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남편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아직 아이가 7달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언제나 같았습니다. 대일본 제국 시민이면 누구나 가야 한다는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말아줄 사람은 끝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삼킬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그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자주 편지 안 했어.
1년, 늦어도 3년 안에는 돌아올 거야. 혹시 전사 통지서가 오더라도 절대 믿지 마시오. 울다 지쳐 누워있는 나와 8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는 남편. 고통을 참느라 이마 힘줄이 붉은색고 눈시울을 붉어졌던 그 얼굴이 지금도 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나는 헤어짐이 너무 두려워 서울역까지 배웅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집 방향을 쳐다보며 정거장 어느 구석에서 혼자 서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우왕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내가 그때 나가지 못했을까? 지금도 화내는 같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아기 건강하냐? 얼마나 컸냐? 건강해라. 그런 말뿐이었지만 그 편지 한 통이 나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9달 만에 편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뛰었고 나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전해주는 봉투는 남편이 보내오는 봉투와 뭔가 달랐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나는 그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봉투 모서리 몇 번이나 다시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투 가장지에 둘러싼 검은 테두리, 노무라시계시 충렬한 전사의 조일표와 전사 그 두 글자가 눈으로 읽혀지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통보에 눈앞에 샛노랗게 변하고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1년 안에 늦어도 3년에는 도망쳐서 돌아온다 했어. 전사 둘이서가 와도 믿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진짜 아닐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접고 펴고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나오고 거리마다 만세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해방의 눈물로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기차역과 방송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징병, 지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기차로 배로 속속 비속한다는 기사만 바라보고 혹시 저 사람들 사이에 남편이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기다렸지만 그는 못해 못 샀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하자고 아들이 귀리서 그 사람의 하루를 버텼습니다. 친정의 도움으로 아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29, 친정아버지가 광주에서 일을 맡게 되면서 식구들이 모두 광주 계림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계시는 집안이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북동성당 그리고 제서 프란치스카의 행동, 자분과 형제를 배우고 부르바니웃을 배우며 내 삶을 겨울 붙들고 서서 살고 있는데 생각도 안 난 나이에 친정아버지가 폐역을 돌아가셨습니다. 난 아버지의 빈절을 메우려는 성당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잊은 적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우편으로 받았던 그 천사 통지 어디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꼭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1971년 일본 횡성에서 남편의 사망 기록을 조회를 신청했고 얼마 후 사망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25일 길버트 제도로 타라와 섬에서 전사. 그는 내가 전사 통지를 받을 때보다 무려 1년 만이나 전에 이미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내게 돌아왔습니다. 단 1년이면 돌아오겠다고 웃어주던 남편은 충길이가 30살이 되더니 그가 떠난 지 29년 만에 차갑고 얇은 종이 한 장이 되어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973년) 어느 날 신문 일면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가족 모여라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일본을 어느 정도 양심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었고, 아, 드디어 일본이 우리를 부르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미 1965년 백정정부는 일본과 한일 정부 협정권을 맺어두었고 정부는 보상 문제는 끝났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그리고 남편 잃은 나에게는 끝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튀어나온 건 수능이 아니라 외치었습니다. 아니야! 우린 안 끝났어. 이거 뭐가 잘못됐어. 하지만 이 고무동지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항쟁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쓰러져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주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다음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원망 들을까봐 못하겠어. 나가 무식해서 못하겠어. 하고 싶어도 팍팍 못하겠어. 대부분 거절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문을 열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조지는 점점 자라 회원 천여명 사나 40명의 주민을 위해 감사 고민까지 갖춰주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성당이나 모임을 주최하고 한치도 틀림없이 정리하는 습관으로 당일 회계를 마친 뒤에 원래 회사에 대해 지출도 세서를 빈틈없이 돈 문제는 10원 하나도 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수를 꼭 받고 수입 지출을 꼼꼼히 남겼습니다. 유족들이 일어나면서 아들, 며느리 걱정까지 모든 일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던 1999년 개인 소송을 계기로 우리는 태평양 정기인생과 광주주기로 독립했습니다. 같은 해 나는 길버트 제도 타라와 섬에서 열리는 조선인 징용자 위령제와 위령비 제막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신문에 소개된 나와 남편의 이야기를 읽은 오사카 교민회에서 참석을 권해준 덕분이었습니다. 타라와 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헤어졌던 내가 백발이 성성한 73세 할머니가 되어 마침내 남편이 떠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치는 순간 파도 소리 사이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분명 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듣고 싶었고 언젠가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한마디 여보라는 말에 내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 내가 못 가고 이렇게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해서 참 미안하오. 한참이란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바닷바람 모든 남편 목소리가 되어 내 귀와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전쟁 흔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부서진 땅, 움푹 패인 자국,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널려있는 흰 돌멩이 같은 것들, 아래 차있는 이 힐동맹 같은 것들이 다 사람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너무 늦게 와버려서 죄책감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말도 울음도 없이 그저 숨만 쉬면서. 그리고 남편이 밟았을 그 땅의 흙을 한쪽 떠서 작은 병에 담아왔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말로 내게 통한 것 같았습니다. 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최고 증명까지 끌고 가서 일본 사회 여론을 바꾸고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재판에 진다는 말에 오히려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1953년 우리는 광주 유적회의 모두인 총 1273명의 원고를 삼아 일본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1000명이 넘는 나에 올린 이름 광주 천인소송. 나는 1년 동안 모든 원고의 진술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 남편을 잃은 이야기, 자식을 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며 그들의 말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이 이름이 치워지면 이 사람 인생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 생각으로 글자를 하나씩 또박 적어내려갔습니다. 한국어로 쓴 진술서를 일본어로 옮기고 증빙 자료를 모아 일본 변호인단에게 보내면 그들이 법정 형식에 맞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법정에서 유족들이 증언을 하다가 내 남편 내놓아라, 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통곡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법정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최종 판결은 기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키시마와 복층 사건, 관부 재판, B씨급 포로 감시원, 미쓰비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일본 법정에서만 모두 17차례 기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졌지만 이겼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모은 자료와 기록이 이후 진행된 다른 소송과 국가의 보상 체계를 만드는 뒤흔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내가 가장 괴로웠던 건 일본에서는 수백 명의 변호사와 시민들이 우리 편에 서서 돕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말했습니다. 한일 간 전후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재판부도 그 논리를 받아들여 우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협정에는 뭐가 적혀있길래 그렇게 말았냐?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 협정 문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에 관련 특별법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지역자치단체 등을 찾아가 조례 제정을 부탁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응답이 없자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겠다. 국적 포기 선언에 수백 명이 서명했고 나는 유서도 써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죽어서라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쯤 일도 많고 손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손녀 보나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유족회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 잠든 보나 얼굴을 보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보나야, 보고 있니? 할미가 참 미안하고 고마웠다. 2004년 마침내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써온 그 수많은 기록들이 정부가 세전 인정하는 인증자료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이 이전을 해본 이로써 국가의 기록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집행되고 위로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자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데 굳이 단체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떠났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30명 남짓 모였던 원래가 수가 줄더니 마지막에는 2~3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4월 10일 제 229차 원래를 그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오랫동안 투병해오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고 두어 달 뒤 아들 춘길이도 71살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2년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아들, 말수가 적고 묵묵히 내를 도와주던 아들 춘길이, 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부모를 보내고 형제 자매들을 보내고 이제 며느리와 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2012년 내 나이 90살,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던 내 제2의 고향 광주를 64년 만에 떠나 순천으로 갔습니다. 진월동치 내가 살고 사무실로 쓰던 그 집을 정리하고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기록들은 시민단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주고받은 팩스 한 장, 메모 한 장, 1000명 넘는 피해자의 강제동원 장소와 피해 내용이 적힌 대학노트 10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일기, 원래 메일로, 국내 언론 보도자료 609건, 간행물 603건, 비디오 테이프 112개, 행사용품 346개 등 총 라면 박스 30개 분량의 자료였습니다. 잠시 평온한 일상을 보낼까 싶더니 곧 건강에 이상이 생겨 다만 창평 순천의 한 노인정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온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생각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스쳐간 얼굴들, 법원 복도를 오르내리던 날들, 아이고, 내가 법원을 뭘 그렇게 많이 다닐 줄은 내가 알았어.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들이 아플 때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도, 여자는 참고 보태하는 듯 시선 앞에서도 나는 울 곳 하나 없었습니다. 과부는 조용히 해야 된다,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는 말들이 매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래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일도 억울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키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 뭘 일을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사 동지서가 와도 절대 믿지 말라던 사람, 도망쳐서라도 돌아오겠다고 말했던 사람, 그 약속하다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걸 그제 알았습니다. 나는 투정하듯 살아온 게 아니라 포기 않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아들 하나 안고 여자라는 이유로 밀려난 후 끝내 물러서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던 뿐입니다. 그게 내 삶이었고 내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2013년 광주 지방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시비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99년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패소했던 그 재판이 14년 만에 한국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2017년 겨울 정부는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나의 손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2일 향년 100세 나는 이승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거의 홀로 떠안았습니다. 오키시마 복층 사건, 반부재판, 미쓰시비 후시코시 불법정신대 소송, 포스코 위자료 소송까지 이금주는 언제나 가장 약한, 가장 구석으로 밀려간 피해자를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서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버텨 싸운 이 땅에 강제동원 피해자가 역사와 법의 언어로 드러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거듭되면서는 그녀의 인생이 줄여졌지만 그 패배 위에 서서 다음 세대는 마침내 승리의 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이제 한 개의 메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의지할 수 있는 국가의 기업, 역사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강제동원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생이 끝났다고 해서 그 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더 정의롭고 더 강한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사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말 후반 두번 모든 거, 강주학생 독립운동의 함성, 5.18 민주화운동의 피한 눈물, 그리고 이 땅을 다시 기를 인생은 2020